뉴스업 시작합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헌재 선고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원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할 전망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서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다만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이 또 한 번 변론 재개를 요청을 했고 헌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신속한 심리를 예고했던 만큼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서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구인 체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구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서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서 사실상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어디에서도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소송 제기 등과 관련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뜻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거냐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열고 회기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중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하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회를 앞둔 주말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을 요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무차별 예산 삭감에 나섰던 게 민주당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악어의 눈물 대신 진정성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합니다. 여당의 이런 모습은 1분기의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뒤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측면도 있는데 연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전국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건데 이번 주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민생을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야당을 탓하기 전에 정부 여당이 추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생을 위해선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포함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란 겁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주장하는 여당과의 이견으로 국회에 표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생 경제 행보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시작과 맞물려 추경 편성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거로 전망됩니다. 결국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거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합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접견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는 거라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차례로 윤 대통령 면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서야 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조직부총장은 SNS에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이라는 변명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접견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칠 것이고 무책임한 만큼 자신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에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재개됩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탄핵 법정에 서게 되는데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있었는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비상계엄 직후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군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섭니다. 먼저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출석합니다. 모두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직접 정치인 체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전직 사령관 등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증인들은 형사재판 영향을 우려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섭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수석을 상대로 거대 야당 주도 국회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 등 계엄의 주된 배경을 질의할 전망입니다.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는 역시 계엄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이들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만큼 계엄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던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부 재판관의 SNS 계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SNS 계정 구독 목록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여러 계정을 구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 측은 문 권한대행이 수많은 민주당 인사를 구독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경제계 소식입니다. 지난해 생산은 전년 대비 1.7% 늘어난 반면 소비는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늘어 1년 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 늘어 4.1%,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 창고와 금융, 보험 등에서 늘어 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는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1년 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와 운송 장비에서 투자가 늘어 1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2.3% 증가했지만 소매 판매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에서 판매가 줄어 0.6%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9.9% 증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후 2시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두 분의 전망부터 듣고 싶은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 충원에 관한 이제 그런 심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말하자면은 그 위헌이라고 판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과연 그것이 그렇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마흔역 그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가 이렇게 정말 급한 것인지,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이 대행 체제를 불렀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이 옳았는지, 가결 정족수가 맞는지 이 부분부터 해도 되는데 왜 여기부터 이렇게 서두르는지 많은 국민적 동의가 좀 어려운 걸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구성, 9명의 구성은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그리고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 표결을 거쳐서 추천된 3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임명하고 어떤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이런 행위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임명이 되면 뭐 지금 여당 내에서 임명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보면은 임명과 관련된 판결이 나오면은 그것은 즉시 따라야 된다. 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권한쟁의 시작될 때 헌법재판관이 최대행 측에다가 이거 판결 나면은 그 판결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최상목 대행 측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은 사실 만약에 위헌으로 판단이 나와서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법무부와 상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네.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다퉈보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헌법 114조에 따르면은 그 같은 헌법기관이지만 선관위는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잖아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또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 선출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달라요. 헌법재판소 111조법에 따르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된다고 해서 받아들일 의무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헌법기관인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요? 그렇다면은 그 헌법재판소도 선관위법을 따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다르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여기다가 부여한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임명된다. 무슨 그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이 나오면 바로 그걸 자판기처럼 인용하고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거쳐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뭔가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지금 사전적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이제 해야 된다 아니면은 임명한다, 요것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상설특검법 규칙을 보면은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 위법한 거 맞습니다. 그럼 최상목 대행 지금 상설특검 왜 임명 안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계엄과 관련돼서 국회 심의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한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계엄
그 합법 요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제 얘기는 해야 한다, 한다가 중요한 것은 그것의 정신, 즉 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지 해야 한다 또는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강제적 규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일종의 강제 규정입니다. 다만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임명과 관련된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된다라는 걸 이미 최상목 대행 측에다 확인을 했고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최상목 대행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럼 직무유기에 따른 고소고발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어요. 다만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다 확인을 거쳐서 임명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 예. 저는 임명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저도 거죠. 짧게만 저 예, 재반박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 간 기관의 권한이 어디 있는지를 다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측도 이와 관련해서 뭐라 했냐면은 이 헌재 측은 권한 침해 부분만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규정은 없다. 실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의 역할은 결정까지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헌재 측도 이걸 임명한 거죠. 인정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말이 아니라 헌재 공보관의 워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권고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무대행이 어떻게 판단하냐 여부를 위법이다 아니다로 재단하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유권해석을 거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의 해석은 좀 달라질지언정 그래도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두 분 다 높게 보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윤곽금 변호사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다라고 하면서 이 권한쟁의 심판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일단 권한쟁의 청구인이 국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윤곽근 변호사 측이나 또 여당에서는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가 되면 국회에서 권한쟁의에 대한 표결을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회의장 측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 그 헌법재판소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은 임명권 관련된 심판은 국회의 표결을 거친 겁니다. 근데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의 표결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거고 그 표결과 관련된 권한 다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가 청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법적인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전 좀 생각이 다르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자, 국회가 그 야당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야 무소속까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군소정당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거친 거는 그 임명에 관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권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권한이 오르냐 아니면 행정부의 권한이 맞느냐 이 얘기를 지금 아주 다투는 건데 국가기관 간의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최소한의 원내대표 합의도 이루지 않고 그다음에 각 당의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합의제 정신을 이루지도 않고 그다음에 본회의의 표결까지는 안 거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국회의장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을 달랑 보냅니까? 자, 지난 국회의원요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기관이 자신의 그 헌법기관 명의로 실제로 이런 관련한 걸 2011년에 한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민노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상대로 낸 것에 대해서 그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고 돼 있지만 대표할 수 있는 과정 자체의 절차적인 그런 어떤 그 합의를 이루지 않은 채 단독으로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법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하자와 흠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왜 이렇게 서둘러 있는지 국회의장이 이렇게 되고 나서 여야 간 합의하는 어떤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문제 제기 안 될 텐데 바로 그 다음날 권한쟁의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장 명의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향후 이렇게 부실했던 과정에 대한 논란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일단 위헌 판단이 나와도 조금 전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본 부분은 임명할 수 있다 혹은 임명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어떤 절차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정당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판단이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야당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 야당이 이렇게 왜 편향성을 드러냈냐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이렇게 이어 나가냐면은 이 헌법재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위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여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은 말이죠.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정말 공정해 보여야 한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 소추인단이 한 말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과연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말 공정해 보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을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고 진영 대결이 더 격화될 걸로 우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흠결을 하는 것, 그다음에 재판이 절대로 공정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 헌재는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중요한 거는 판결이 났을 때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고 판결이 정의롭고 판결이 온당하다고 그다음에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사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진행하거나 아니면 헌재 의도대로 미리 어떤 예단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이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측면을 여당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헌재에 대한 어떤 중립성,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 교수님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11월 말에 작년 11월 말에 이미 여야 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민주당이 협조해 준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2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1명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후에 국회에서 실제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더 이상의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뭐 편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편향성 문제에 있어서 뭐 가족이 뭐 어쨌다. 과거에 SNS가 뭐 어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가짜 뉴스를 갖다가 뒤섞어가지고 있는 사실과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마치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편향된 인사들처럼 특히나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수사도 불법이라고 그랬고 서부지법 판사도 영장 발부 판사도 이 사람 뭐 탄핵 집회에 나갔던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조차도 뭐 문상 안 갔는데 문상 갔다 그러고 미군을 비판하지 않았는데 미군을 비난했다 그러고 이렇게 가짜 뉴스와 적절한 사실을 갖다가 뒤섞어서 마치 이념적으로 편향됐고 좌파 빨갱이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권위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불복을 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법의 근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법치주의인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게 그것도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조장하는 게 과연 여당으로서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평론가님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정리해서 한번 드릴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대해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사법 판단 기구인데 이 다음에 절차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을 흔드는 것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흔든다고 보면 안 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재판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판결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의 의심이 갈 경우에는 우리가 제척이나 기피하거나 회피해 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법 조항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뭐 멋으로 갖다 놨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정성이 우려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의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이른바 좀 중립성 논란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 성향을 우려하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진보와 보수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추천한 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조국 자녀 제가 입시 비리 때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 이흥구 대법관은 조 전 대표와 내가 개인 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리에서 빠지겠다 스스로 심리임이 선고해서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 결과가 굉장히 국가를 두 쪽으로 날 걸 우려하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성들을 굉장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할 거라고 얘기하지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좀 전에 지적한 대로 아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급합니까? 아니면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그 가결 정족수에 대한 게 급합니까? 날짜도 한덕수 총리께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왜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런 행위들이 계속 헌재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데 이걸 갖고 재판부 흔들기다라기보다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과 해달라. 그다음 과정에서 그것을 입증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재판부 흔들기다. 나중에 사법 불복에 대한 프레임 짝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자, 헌재 흔들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정성을 요구하는 단계다. 네. 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국회 국조특위가 5일부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치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지금 이 국회 조사에 응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국조특위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김용현 전 장관이 협조를 아무리 구치소를 찾아가도 나는 그 청문회 안 나가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결국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내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난번 내란 특검법 거부할 때는 여야 합의를 얘기했고 헌법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요구를 갖다가 대폭 수용한 변화된 안을 내보냈더니 이제는 이미 재판 시작됐는데 무슨 필요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최상목 대행 체제가 대행 체제 안에서는 어떠한 특검도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한은 어떠한 특검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는 걸 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 국정조사의 빈손 국정조사는 강제적 조사를 전제로 한 내란 특검의 출범 이것만이 결국은 그동안에 수사권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역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갖다가 할 수 있고 또 법원의 판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빠진 내용들도 있어요. 외환, 내란 선전선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현 정부에서 불가능하다면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바뀐다면 저는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런 것과 관련된 다시 복원된 100% 복원된 내란 특검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특검이 필요는 하다라고 봅니다. 예, 특검 얘기로 좀 확장이 됐는데 네. 자, 구치소 조사, 특검 좀 묶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저는 구치소 조사,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한계가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특위는 말 그대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조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강제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그때 이상민 장관도 출석해서 여기 증언할 의무가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 헌재와 말하자면 지금 그 수사기관의 두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방어권 차원에서 저는 집중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국조특위가 간다고 해도 저는 응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은 재판과 헌재 심리에서 가리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예. 특검은 말 그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당사자들이 기소되기 전에 다 출범했습니다. 이제 역대 특검. 그런데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설령 특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향후 3월이나 출범이 가능할 텐데 이미 그때는 어느 정도 재판도 결이 잡히고 빠르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3월 달이면은 헌재 판결이 나올 거라고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 얘기하는 거는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반 잔불정리 특검은 오히려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국민 혼란만 초래시킵니다. 그 논란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특검에 관련해서도 이래서 필요하다, 이래서 필요 없다. 두 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 지도부의 접견 예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이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어요. 하지만 당내 투톱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설 연휴가 막 끝났잖아요. 우리가 설이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네트워크인데 네. 뭐
서로 아랫사람 윗사람 찾아뵙고 덕담 나누고 서로의 격려하고 하는 거 그거 우리 사회적 미풍양속 아닙니까? 근데 투톱이 간다고 당이 지도부가 간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 모두를 가야 된다고 이른바 당론 성격으로 권고하는 것도 아닌데 전 그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설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1호 당원이고 아직도 직무는 정지됐지만 국가 원수 신분인데 저는 그 당연히 그러면 저는 지도부가 와서 예의 차원에서 인사드리는 건 뭐 저는 굉장히 합당한 처사라고 보고요. 오히려 가지 않았을 때 너무 인간적으로 냉정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이제 해석하는 거는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좌우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선악의 기준 혹은 옳다 그르다의 기준으로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측면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무조건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인사 차원과 그다음에 당의 진로를 좀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인간적 차원이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뭐 인간적 차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을 하고 있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인간적 차원으로 방문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서 그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당 지도부가 옥중 면회를 한다? 저는 이거 자체가 지금 아까 뭐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김재섭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계엄 옹호당 내란 옹호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특히 보수층 지지층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옥중 하명 정치 아니냐라는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니 나 파면도 안 당했는데 무슨 대선 여론조사야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물론 본인은 그런 적 없다라고 밝혔지만 그런 언론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하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대통령 파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오늘 가서 또 개인적 차원이라도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만나고 또 그 뒤로도 개별적으로라고 간다고 그랬지만은 여당 의원들이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메시지 특히 보수층 집결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낼 경우에 이것이야말로 옥중 하명 정치지 뭐가 옥중 하명 정치겠냐. 좀 그런 점에서 국론 분열에도 안 좋고 국론 분열도 우려스럽고 또 가뜩이나 뭐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 이 공격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이게 개인적인 방문인 거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인간적 차원이다, 옥중 정치다. 자,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그리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클릭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우클릭, 뭐 중도 확장 얘기하는데. 급격한 변침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말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이부자리 접듯이 저렇게 쉽게 바뀌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신뢰 리스크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탄핵소추안, 1차 탄핵소추안에는 외교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일본과도 잘 지내야 되고 한미동맹 중요하고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저 중국에는 쉐시만 하면 된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북중로 외교를 가치 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게 과연 신뢰가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적 이름 개명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조급증을 보이면서 자신의 정체성마저 부인하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내가 경제가 중요하다고 아니까 진짜 경제가 중요한 줄 아셨습니까? 라고 또 말을 바꿀까 봐 우려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우려가 저의 우려만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정체성 문제를 지금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체성을 바꾼 신뢰 리스크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SK 회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종목이 씨름에서 수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즉 수출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가 상당히 보강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설 민심이 경제와 정치의 조속한 안정
이 부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저는 뭐 이재명 대표든지 간에 모든 정치인은 소신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신은 기본 시리즈에 녹아져 있죠. 다만 그 소신을 유지해가서 그대로 가는 게 정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소신은 있지만 그 소신을 갖다가 꺾을 땐 꺾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요구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국가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수권 정당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뭐 입장이 변해서 뭐 자꾸 믿을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 비난받는다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진짜로 국가를 책임지는 행동 그거 자체가 저는 뭐 비난을 듣더라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공식 움직임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자, 이 이준석 의원의 등장 그리고 현재 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그 지지율 흐름에 대해서도 묶어서 한번 평론을 해주실까요? 네네. 그 이준석 의원이 지금 가장 이로를 한 건 아마 몸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네.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얘기 꺼냈다가 벌써부터 제밥에 관심 있냐고 비판을 받을 테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 얘기 꺼내면은 아니 대통령 탄핵 인용도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헛바람 들었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의원은 자유롭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당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젊은 정치도 드러내지만 당의 여러 가지 혼란 상황도 조금 비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남극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펭귄이 되겠다고 네. 했는데 뒤따라올 펭귄이 그렇게 많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여러 상황들을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 전환을 했지만 어쨌든 선점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큼 동력을 갖고 나갈지는 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직은 지금 좀 그 지지율을 부르는 상황이지 예. 여러 가지 조기 대선이 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그때 변동폭이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을 가지고 예단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자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출마, 뭐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출마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할 거냐,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왜 시기가 지금이냐 그런 점은 지금 이제 개혁신당 내부의 내용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미지도 굉장히 이준석 의원의 이미지도 굉장히 깎아먹는 면이 있어요.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내 위상에서 당을 갖다가 직접 장악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정리하고 이미지도 유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른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예. 지금 시점에서 사실 저는 가장 눈여겨보는 건 김문수 후보예요. 지금 예. 극우의 지지율을 얻고 여권 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난다 그랬을 때 이 극우층의 지지가 과연 모래알처럼 흩어질 건지 아니면 유지될 건지 모래알처럼 흩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는 소위 합리적 그 보수 후보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흩어질 거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지율이 흩어질지 안 흩어질지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말하면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청자들이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잠룡들의 몸풀기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열어젖힌 관세전쟁 포문에 세대 교역국들이 곧바로 보복에 나서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 전쟁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안팎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관세 부과 발효 직전에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25% 관세로 맞불을 놓은 캐나다는 추가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협상으로 우선 풀어보겠다던 멕시코도 구체적인 보복 관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muy graves para la economía de los Estados Unidos, pues va a elevar los costos muchísimo de todos los productos que se exportan de México hacia los Estados Unidos. Va a tener un 25% más de costo.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관세가 기껏 잡은 물가를 다시 올릴 거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조와 산업계는 관세 철회를 촉구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사설에 썼습니다. You campaigned on this wallet, but your tariffs will have more money come out of this wallet for so many goods and services.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관세 정책을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을 향해 다른 나라가 미국에 씌우는 바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관세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 거라며 결과도 매우 멋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대해선 미국이 주는 보조금 없이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라며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라고 또 도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4일 시작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협상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관세 부과 발효 직전 타협의 여지가 있다며 만약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표적은 피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둔 가전과 차, 배터리 기업 등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접경 도시인 멕시코 티유아나. 삼성전자는 이곳과 케레타로에서 TV와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멕시코 레이노사, 몬테레이, 라모스에서 가전과 전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라며 2위 대미 흑자국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기업들의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관세 인상의 수준이 본질적인 공급망 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의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인 생산지 전략의 변화까지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 기아 공장을 둔 현대차 그룹도 공급망 조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와 엘라베마 공장 연간 생산량을 118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인 캐나다에 진출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려가 큰 건 사실이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1차 목표가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으로 특정됐지만 8대 대미 흑자국인 우리나라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중국과 겹치고 2023년 대미 투자국 1위인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도체 이쪽에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이제 트럼프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는 강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미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이 4월 1일까지 무역 관련 종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만큼 미국 통상정책 라인이 만들어지는 대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같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1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히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손발이 묶여있는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 2,000개를 제시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 회장과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회사 합병에는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이유도 있었고 삼성바이오도 올바르게 회계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2라운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항소심에선 지난해 8월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로 꼽힙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이 회장 1심과 달리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새로 제출된 증거 2,000개의 무게를 실을지 이 회장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장 감식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 주말 부산 지역의 불순한 일기 상황을 피해 오늘 현장 감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감식엔 내부 공간 제약 등으로 인해 6명에서 7명 정도 인원을 투입해 객실에서 1차 수거, 분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을 고려해 탑재된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당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피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비행기 화재 때는 짐은 버리고 몸만 탈출하고 특히 승무원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당시 승객과 승무원 모두 비상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큰 인명피해 없이 타박상과 연기 흡입 등 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일부 승객들의 말에 승무원들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문 열어야 돼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승무원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승객들이 직접 문을 여는 경우 자칫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이 열렸지만 대피용 슬라이드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면 승객들이 비행기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탈출 미끄럼틀과 같이 엔진에 빨려 들어갈 수 있고요. 엔진 뒷부분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엔진 후류에 의해 가지고 고압의 후류에 의해 가지고 날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비상 탈출 시 선반에 있는 짐을 챙기는 것도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칫 다른 승객들이 대피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짐은 포기하고 몸만 대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난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로 41명이 숨졌는데
일부 승객이 수화물을 꺼내느라 통로를 막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캐리어 자체로도 슬라이드가 찢어지거나 다른 손상 입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뒷사람들은 못 내리죠, 그쪽으로. 전문가들은 또 승무원들은 승객을 모두 대피시킨 뒤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책임자들이라며 비상 상황 시 승무원들의 통제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황학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불이 나면서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는 도로로 뛰어든 멧돼지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서진 창문 너머로 온통 새까맣게 그을린 건물 내부가 보입니다. 바닥에는 시커먼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황학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옥탑방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옥탑방 안에선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근처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에는 제주 애월읍에 있는 펜션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펜션은 비어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2층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육중한 멧돼지 사체가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서 멧돼지가 도로로 뛰어들어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마을 쪽으로 내려왔는데 큰 도로 차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제주 토끼섬 근처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의 실종자 2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 등은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제주 구자읍 토끼섬 서쪽 400m 해상에서 사고 어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소식인데요. 해경은 감식반을 동원해 확인한 결과 실종된 30대 인도네시아 선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명으로 줄었습니다. 해경은 기관 고장이 난 어선을 다른 어선이 예인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서 두 척 모두 좌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운영 중단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 지역 특산품인 시래기 생산업체인데요. 똑같은 업체가 같은 농공단지 안에 4곳이나 되지만 행정처분은 해당 업체에만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 특산품인 시래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올해 초 양구군이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후 수도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50%까지가 1월에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바쁜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시래기를 삶고 배출하는 물은 폐수라는 겁니다. 업체는 정말 황당합니다. 시래기를 삶을 때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지난 4년간 문제없이 시래기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첨가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농산물이 아닌 식료품으로 변합니다. 가공식품으로 변해서 저희는 어떤 것도 쓰지 않습니다. 처음 악취민원으로 점검을 나온 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측정 한 번 없이 폐수를 내보낸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게 업체 측 설명. 시래기 삶은 물이 폐수인지도 논란이지만 황당한 건 또 있습니다. 같은 농공단지 안에 똑같은 시래기 생산 업체가 3곳이 더 있는 겁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래기를 삶고 있고 자체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곳 역시 없습니다. 그렇게 악취가 날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래기 삶은 냄새 뭐 그 정도지. 뭐 저희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좀 미운 털 박히면 좀 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공단지를 벗어나면 생산 방식이 같은 시래기 업체가 지역에 10곳이 넘지만 군청은 해당 업체만 걸고 넘어졌습니다.
양국은 담당 부서는 업체 모두를 점검할 수는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불법을 했는데 남이 불법을 했다고 억울한 건 말이 안 돼. 예시를 들어서 죄송한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쟤는 사람을 죽였는데 10년만 처벌하고 나 5년만 받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어 다른 업체도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권한남용이며 지나친 기업 규제라며 상식과 법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불법이 있을 수 있어요. 설 대목을 놓친 업체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현재 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1명뿐이어서 필수 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중원 발표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 꼬박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도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직 전공의 9,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2.2%인 199명만 복귀 의향을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수 의료 분야 지원자가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이번 모집에서 내과와 정형외과는 지원자가 20명을 넘겼습니다. 이어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가 10여 명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인턴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전공의 2차 모집에서도 산부인과 지원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양성이 어려울 거란 우려가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결혼 모집에는 입영유예 등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필수 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문의 배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최근 커피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고환율이 겹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정치가 불안한 틈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뒤 장을 보는 소비자들. 가격표를 보며 오른 물가를 체감합니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식음료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원두 가격이 크게 오르며 커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스타벅스와 풀바셋, 할리스는 커피 음료 가격을 일제히 200원에서 400원 올렸습니다. 원래는 4,000원이면 아메리카노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보통은 요즘에 5,000원 이상은 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1년 사이 80% 정도 올라 이미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커피업계는 고환율까지 맞물리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소스류부터 햄버거까지 다양한 식음료 품목에서 릴레이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정부 장악력이 약해진 틈을 타 식음료 업계가 쉽게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타이밍을 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그러니까 물가 관리에 대한 좀 그립감이 약해지면서 지금 타이밍을 노려서 전반적인 가격 인상 같은 것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7년 1분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 품목의 상승률이 평균의 2배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수차례 유통업계 관계자를 불러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며 물가 상승을 억제했지만 올해는 복잡한 정치 상황에다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정부 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지난해 크게 올랐던 집값이 가을부터 주춤해지자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담보로 잡고 안정적인 연금을 받자는 건데 얼어붙은 경기와 맞물려 수요가 더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봄부터 요동치기 시작해 서울 아파트의 경우
한 주에 0.32%나 치고 올랐던 집값. 하지만 9월 이후 오름세가 누그러져 하향 국면으로 이어지자 집을 담보로 잡히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800건대였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매월 큰 폭으로 커져 12월엔 1,500건을 넘었고 하고 있던 주택연금을 그만두는 중도 해지건은 반대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잡힌 채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종신으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인데 오른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담보로 설정해 안정적인 연금을 받자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향후 집값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지난해 가을 이후 연속 추락하고 있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쓸 돈이 부족해진 상황도 주택연금을 더 찾게 하는 요인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이렇다 할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생활자금을 융통하려는 생계형 가입자들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이어서 주택 매도 대신 주택연금을 찾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김해 국제공항에서 화재 사고가 난 에어부산 항공기의 합동 감식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김해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합동 감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합동 감식이 시작됩니다. 제 뒤로 불이 난 에어부산 항공기가 불이 난 장소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감식 요원들이 기체 아래쪽에 모여서 감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합동 감식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해 소방과 경찰 그리고 프랑스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에서 사고조사에 참여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른 건데 이번 화재 사고가 난 항공기의 제조사인 에어버스의 본사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합동감식은 승객과 승무원들을 통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객실 선반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도 YTN과 인터뷰에서 머리 위쪽에 있는 선반 안에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고 승무원들도 조사 당국에 비슷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통해서도 선반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반에 실린 승객 짐 속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위가 화재 원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 만큼 이번 감식을 통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식과 함께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분석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 안에 실린 항공유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기체에 그대로 실린 상태로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해 국제공항에서 YTN 차상입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긴 했지만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헌재 선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행 측은 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변론 재개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헌재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신속한 심리를 예고했던 만큼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욱더 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헌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서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 국회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서 이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게 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구인 체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구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반면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가 돼서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서 탄핵은 기각이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헌재가 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이를 강제할 규정이나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명백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어디에서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소송 제기 등과 관련해서 국회 의결을 거친 사례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재반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뜻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거냐면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6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법정에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기동대 등 경찰 3,100여 명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했고 특히 조 청장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현장 보고에도 계엄 포고령을 따르라고 명령한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무장한 경찰력을 동원해 선관위를 봉쇄해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선관위 장악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이들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 뒤 직접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취조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서울 서부지방법원 집단 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어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진행된 광화문 전국 주일연합예배에서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사건 당일 서울 서부지법 인근에서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새벽 3시에 남은 이들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집단 불법 행위를 벌였고 현재까지 63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폭력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활동해온 이력이 알려지면서 전 목사의 배후설이 불거졌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열고 회기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하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도 논의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민생 문제를 협의하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자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명확한 입장부터 표명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 도입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예외 조항 도입을 주장하는 산업계와 반대하는 노동계가 각 4명씩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해왔지만 최근 실용주의 기조를 내세운 이 대표가 전향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상품권 포기를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의 요란한 변신술은 지나가던 카멜레온도 깜짝 놀라서 안색이 변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트럼프 일기 당시 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타당한지 여부를 오늘 헌재가 판단하는 가운데 관련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수어로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국 수어의 날을 맞이해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어설프지만 우리 수어 통역하시는 분의 행동을 보고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특별히 수어 통역을 지원합니다. 수어는 농인의 공용언어로서 지난 2016년 한국 수화 언어법 제정을 통해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어를 통해서 농인과 비농인들의 소통이 더욱 자유롭게 소통되고 또 농인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대왕고래에 이어서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탐사 시추가 진행 중인 대왕고래에 최대 140억 배럴의 매장을 추정하고 있어서 동해가스원 추정 매장량이 총 191억 배럴을 넘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가량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2천조 원 규모의 동해가스원 프로젝트에 성공할 경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그 경제적 파급력이 그야말로 막대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복지 재원 등이 넉넉해지면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국익에 도움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조변석계가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라고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이 포함되어 있었고 반기업 반시장적인 시장 법안들이 즐비했습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의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 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의 계약사항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기업들의 목을 조르는 법안들이란 법안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게다가 난데없이 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이 내용들을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협의체에 참여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미래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 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최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답니다.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1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에서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오늘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판단을 앞두고 마 후보자의 편향성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는데요. 잠시 뒤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금융시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보고 계신데요. 먼저 지난주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도 지금 하락 출발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2,463.1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또 지난주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역시 712포인트 지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68.5원 지나면서 상승 출발한 모습인데요.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는 딥시크의 충격을 소화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번 주 증시 딥시크 쇼크의 여진을 소화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국내외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등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헌재가 오늘 재판관 구인 체제를 결론지을 중요한 선고를 내립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쟁점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제 선고 기일의 어떤 지정 시점 등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헌법의 명문의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권한쟁의를 받아들이고 또 부작위 관련된 위헌 소송에서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대행이 헌재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좀 거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네, 의견들이 난무할 때는 법률을 보면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에서는 이제 관련돼서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서 그 불행사에 대해서 위헌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그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의무로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그 부분들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나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명확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법 조항에 따르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적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 측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말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권한쟁의라는 거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의 침해에 따르는 이유로 국회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쟁의 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뭐냐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3명에 대한 임명안에 대한 결의가 있는데 그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이 이미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또 권한쟁의 심판을 위한 별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한쟁의 말고 헌법소원도 있습니다. 이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이 권한쟁의 심판의 이런 절차적인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동시에 동일하게 재판관 불임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위헌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헌법학자회에서 이번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이것이 헌법적으로 옳다라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냈습니다. 어떤 좀 취지로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자체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아까 우리가 이제 다뤘던 질문 같은 경우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거든요.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데 안 따라도 되느냐? 이건 우리 법원 결정을 해도 안 따라도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언제부턴가 이제 마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헌정 질서에 굉장히 큰 위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에서는 구인의 재판관에 따라서 구인의 재판관이 수기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헌법 재판들을 진행하도록 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 구인 체제를 완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나머지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불완전하게 구성된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판단 절차의 완결성을 중요하게 지금 지적한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은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3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8명의 재판관인데 3명에 대해서 회피하라고 한다면은 남은 재판관은 5명밖에 없습니다. 파면 결정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피라는 것도 이제 재척, 회피, 기피 신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유에 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 자체를 공격하고 흔드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이게 다른 외부의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금 구성원 8명 중에서 3명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는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 안 받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 자체가 왜 하는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네. 헌법재판소상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헌법 수호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수호 절차라는 헌재 자체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고 헌재 재판관 자체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개변적인 공격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폭력적인 사태들을 애고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이번에 헌법학자 회의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내일 이제 헌재에 나오는 증인 3명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모두 윤 대통령의 이제 반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지금 증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어떤 내용을 밝히는데 좀 주력하고 어떤 것이 좀 쟁점으로 작용할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상계엄이 결국 이 위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입법부의 권한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침해하고자 했던 것, 즉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했거나 또 해제 의결을 모인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거나 또 기본적으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을 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실행 주체로서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일관되게 그런 지시들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한 상태이고요. 진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도 탄핵 심판정에서도 현출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 심판이란 결국은 대통령직을 복귀시켜서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방식의 불법적인 체포라든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타나게 된다면은 파면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짧게 이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지금 한 2월 16일까지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그 시점 후 한 2월 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 선고기일을 보통 3월 정도에 잡을 거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3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엄 수사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체적인 좀 진술을 확보한 상황인데 좀 어떤 핵심 근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포고령 1호로 국회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부대가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국회와 선관위였습니다. 왜 선관위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선관위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심지어는 고문 등
까지도 행동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준비들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국회 자체를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물리적으로 계엄해제 의결을 막은 다음에 나중에는 그 국회에 구성이 되는 선거 과정 자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압박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부인하도록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와 앞으로의 어떤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이 부분은 그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결국 이제 헌재 판단이 이제 3월 중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해제에 대해서만 소추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들을 기소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노 전 사령관 포함해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모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한꺼번에 맡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판 진행 일정이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원론적으로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통일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겹치는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각 쟁점들을 이제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빨라지고요. 다만 이제 강론적으로는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피고인들이 각자 별도의 변론 방법을 통해서 여러 증인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의 각각의 피고인들이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적인 심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강력한 한기 오늘 아침 서울에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고요. 종일 찬바람은 계속되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역에 폭설 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때 아닌 입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강력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2도 등 중서부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남부에서도 광주 1도, 대구 2도에 그치겠습니다. 아직 곳곳에 눈이 쌓인 가운데 추위 속에 도로가 녹지 못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던 눈은 모두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등 대부분 내륙에서는 차차 구름이 걷히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또 눈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충남 서해안에도 눈이 확대하겠고 이 전북에는 최고 25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그 밖의 호남 지역에도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한 눈이 시작될 제주도에는 산간에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에선 내일 새벽부터 눈발이 굵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충남 서해안은 목요일까지, 호남과 제주도에는 주말과 휴일까지도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길게 내리는 많은 눈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고요. 이후로도 한파는 한 주 내내 누그러들지 못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과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또 대부분 해상에서는 파도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